그다음에 이제 제가 우리나라 중대재해 발생의 가장 근본 원인이 위험의 외조화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대책에서 이제 주로 도급 계약, 문청의 안전 예방 의무 강화, 이게 이제 정부의 핵심이죠. 도급 계약 시, 여기서 말하는 도급은 도급 용역 위탁을 다 포함한 개념으로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원청의 안전 예방 의무를 좀 더 강화시키겠다. 첫 번째가 도급을 줄 때 그 도급 비용이 적정 비용을 보장할 수 있게끔 정부가 관리 감독을 하겠다 이 말이죠. 이 적정 비용이라는 거는 그 도급 금액에 그 수급업체가 그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안전보건 조치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적정 비용이냐 이걸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발주자에게 공사 규모 특성을 고려한 특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하겠다. 이거는 이제 지금 건설안전특별법이 국회에 올라가 있죠. 여기에 건설안전특별법을 이렇게 넣어놓은 걸 보니까 정부는 아마 건설산업안전특별법을 통과시킬 의지가 있지 않나.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언급하지 않았을 건데, 어쨌든 건설산업안전특별법에도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가 아마 있을 거예요. 요걸 해서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하겠다. 이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소건설사의 적정 공사비 확보와 현장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적격 심사 낙찰 환율을 2% 이상 상향시키겠다. 그러니까 적격 심사를 받겠다 이런 말이죠. 중소건설사 같은 경우 정부 공사하면은 100억 미만의 정부 공사를 중소건설사가 시행할 경우에는 적정 공사비가 확보됐는지 거기에 대한 적격 심사를 하겠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의 건설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거는 이제 발주자의 의무로 되어 있는데 이걸 발주자뿐만 아니라 원청도 건설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제대로 그 밑에 있는 협력업체가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할 의무를 부여하겠다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건설공사의 가장 큰 원인이 결국 부실하도급이거든요. 부실하도급의 가장 큰 원인은 충분한 공사비가 지급되지 않고 충분한 공사 기간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항상 그 두 가지가 지목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도 역시 충분한 공사 기간을 부여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민간 공사 설계서에 공사 기간 산정 기준을 포함시켜 계약 단계에서부터 적정 공기를 확보하도록 하겠다. 이거는 이제 아까 공공기관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고 민간 건설 공사에서도 표준 도급 계약서에 아예 적정 공기가 명시가 될 수 있게끔 하겠다. 근데 그 적정 공기가 어떻게 산정할 거냐는 이제 앞으로 정부가 여러 가지 모델 개발하고 놓겠죠. 이 적정 공기에 따라서 공사비가 당연히 올라갈 수 있겠죠. 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적정 공사비가 책정되면 당연히 공사 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또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발주자가 적정 공기를 산정하고 이걸 인허가 기관이 이제 심사 검토토록 하겠다. 이것도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서 하겠다고 지금 입장에 놓은 거죠. 이것도 아마 건설 현장에서는 이제 특히 이 발주자의 지위에 있는 데가 대부분 지자체 공공기관이 엄청나게 정부 공공기관을 거의 다 발주하는데 이제 정부나 지방 공공기관이 대부분 이제 인허가의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적정 공개에 대해서 이것도 아마 여러 가지 이래 되면 이제 전체 공사비가 증가될 거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국가 예산이 또 지급되는지 또 이런 문제도 있겠죠. 그다음에 폭염 시에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넣겠다. 지금 또 뭐 아주 급박한 재해 위험 발생에 있을 경우에 수급업체나 원청이 발주자한테 공사 기간 연장을 산업법상 요청하면 산업법상 연장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폭염이라는 단어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폭염 시 이런 걸 추가해서 폭염 사유로도 얼마든지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안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 이거는 이제 공공기관, 특히 이제 공공기관이 도급용역 위탁 발주도 많이 주고 있고, 건설공사도 많이 발주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먼저 선도적 안전보건
역할을 하겠다 하는 정책 중에서 첫 번째가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즉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은 지금 중처법에 의해서 뭐 지금 1년 이상 구속도 가능하죠, 기관장이. 그 중처법은 별개고 그건 형사처벌이고 일단 중대재해가 발생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은 이건 형사상 처벌 문제 별개로 기관장을 해임시키겠다. 이런 걸 이제 공공기관 운영이라는 법률에 넣겠다. 이렇게 또 정부가 한 발 더 나갔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여러 가지 유해위험 작업 중에 이런 작업은 반드시 2인 1조로 해야 돼. 또 이런 작업은 6개월 미만 근로자는 단독 작업 수행할 수 없어. 예를 들면 이제 옛날에 어느 땡땡땡 발전소에서 김용균 씨 기억나시죠? 서부화력 발전소 다 얘기해보면 서부화력 발전소 김용균 씨가 석탄 컨베이어 벨트에서 혼자 정비 수리 작업 들어갔다가 단독 작업 수행하다가 끼임 협착으로 사망 사고했죠. 그런 경우죠. 그래서 6개월 미만 신규 작업자가 위험 작업을 단독으로 못하게 하거나 위험 작업은 반드시 2인 1조로 하게끔 내부 규정을 만들고 그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그 내부 규정대로 실제 운영되는지 아닌지 이걸 갖다가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 보통 기재부에서 하죠.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의 평가 기준으로 삼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에서 노후 설비 장비 교체에 많은 예산을 실제 투입하면은 그걸 등급평가에 적극 반영하겠다. 뭐 이런 것 같고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이 매년 기재부 경영평가를 받죠. 거기서 이제 안전보건, 산재 예방 분야에 대한 배점을 지금도 높다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상위에서 높이겠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공공 부분에서 원청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협력업체 안전관리 수준평가.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들도 건설 현장 기술 지도 가거나 공공기관 체계점검 진단 가보면은 결국은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는 결국 협력 도급업체에서 다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이 공공기관에서 협력업체를 어떻게 관리 감독했냐. 즉, 건설공사하는 협력업체, 하청업체들이 실제 위험성 평가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순회점검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합동점검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위험 기계, 기구 정비는 제대로 관리 감독하고 있는지, 안전보고는 제대로 받고 있는지, 이게 다 원청의 관리 감독의 의무인데, 이게 실제 현장에서 작동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아마 협력업체를 직접 아마 심사위원들이 만나면서, 서류도 보고, 면담을 통해서, 원청 공공기관을 평가하지 않을까. 그런 취지가 저는 이게 보이네요. 그렇게 하겠다는 게 보이고. 그리고 공공기관 안전활동 평가를 하죠. 기재부는 안전관리 등급제를 시행하고,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안전보건 활동 평가를 하죠. 그때도 중대재해 반복 시 평가 점수를 대폭 감소시키겠다. 공공기관에 대해서 50% 이상 감소시키겠다. 이런 거고, 발주 현장에 직접 이 심사위원들이 가서 근로자 면담을 통해서 공공기관에서 안전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하겠다. 이 말은, 이제는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서류만 가지고 안전보건 활동해가지고는 공공기관이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 못 받는다는 신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도 가면은 다 이렇게 서류 중심으로만 체계 구축하고 했는데, 실제 현장 가서 현장 근로자를 만나보면은, 선생님이 만약에 비계해체 조립공이다. 선생님, 비계해체 조립할 때 작업 순서, 조립 순서가 어떻게 되죠? 근데 그분이 전혀 모른다거나, 비계해체하다가, 우리가 보호해야 될 보호 장비는 어떻게 착용하고 어떤 순서로 해야 되죠? 이런 것도 물어볼 수도 있고, 선생님이 만약에 추락하거나 동료가 추락했을 때 어떻게 비상조치를 해야 되는지 알고 있나요? 이런 걸 이제 물어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근로자가 전혀 교육받은 바도 없고 답을 못하면은 아마 형식상 교육일지에는 뭐 교육했다라고 사인 받아 하더라도 그거는 교육을 하지 않은 걸로 보고 뭐 교육 점수도 아마 아주 빵점을 매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근로자 면담까지 하면서 이거는 뭐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앞으로 근로감독관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산업안전보건 감독 나갔을 때도 이제는 서류 중심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실제 작업자를 만나면서 면담을 통해서 안전보건 활동이나 체계 구축이 제대로 됐는지 이 구축된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걸 이제 본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 저희들도 제일 많이 하는 게 지자체나 이런 데서 우리가 만드는 체계 구축이 제대로 현장에서 작동되고 있는지 현장 작동성에 대해서 요즘에 점검 평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민간도 고위험 사업장은 체계 점검 이미 다 체계 점검 돼 있죠. 웬만한 사업장은 그 체계 점검된 게 우리 공장 라인에서 또는 우리 토급 위탁 협력업체에서 실제 우리가 만든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점검 진단을 요즘 꽤 많이 하고 있죠.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차원으로 이 정책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불법 하도급 방지인데요. 이거는 이제 건설 현장에서 고질적인 문제죠. 뭐 제조 공장도 마찬가지고 조선소도 마찬가지인데 불법 하도급은 궁극적으로 처벌 문제도 나오고 결국 불법 하도급 되면 될수록 재하도급 되면 될수록 제 능력이 떨어지는 영세 사업체들이 다 작업을 하기 때문에 결국 중대재해도 다 열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불법 하도급 같은 경우는 실제 발각되고 적발되기 힘든 게 이게 다 합법으로 위장이 돼서 이게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 적발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적발에 대해서도 지금 보니까 국토부, 노동부 공동으로 같이 나와서 좀 막 적발하려고 하고 적발되면은 아마 원청 발주자까지 엄격하게 제재하겠다. 뭐 심하면은 등록 말소까지 시키겠다. 엄청나게 지금 근본을 찾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건설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죠. 우리가 큰 대형 건설 공사 해봐야 발주자 해봐야 걸감독 한 2명밖에 안 나오고 그 원청사도 한 10명에서 15명 보통 그 정도밖에 안 나오죠. 대부분의 수백 명의 근로자들 다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현장에 있다면 너무 직영 근로자 비율이 적다 이 말이죠. 전문업체도 마찬가지예요. 전문업체도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는 2, 3명밖에 없고 대부분 뭐 오야지라고 그러죠. 오야지를 통해서 물량팀을 통해서 자기 회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작업하다 보니까 제대로 뭐 안전보건 교육도 안 되고 기술 지도도 안 되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이게 다 숨어 있었죠. 그런 걸 정부가 이제 불법 하도급을 좀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여기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등록 말소까지 하면서 강력하게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특히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발전사라든지 에너지 공항, 특히 고위험 작업이 있는 이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수 하도급 실태 조사를 통해서 개선 방안 마련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또 공공 부분에서는 질식 작업, 질식 위험 작업은 아예 하도급을 금지 또는 하도급을 주더라도 충분한 질식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보고 능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게끔 그렇게 규정 자체를 만들겠다. 뭐 이런 것도 좀 늦은 감이 있지만은 이제 좀 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적격 수급인 선정인데요. 이것도 중요하죠. 도급은 딱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적격 수급인, 즉 안전보고 능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건데 이것도 저 지자체나 뭐 민간 사업장 많이 가보면 특히 지방일수록 영세 사업장이 되게 많아요. 지방에서 뭐 건설 현장 들어온 사람들 보면은 뭐 사업주하고 자기 친인척, 자기 친구, 아예 많은 사람 몇 명 이렇게 같이 작업 들어오는 경우도 많단 말이죠. 그런 사업장에 뭐 선중첩법상의 안전보건관리 체계나 위험성 평가나 뭐 기계기구 점검, 뭐 방호적 장치나 이런 게 거의 다 제대로 안 돼 있어요. 다 이런 데가 또 서류만 또 막 대충 급하게 만들어서 입찰에 참여하고 이런 게 악순환이 반복되어 있죠. 이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나서 조사해 보면 정말 다 안전보건 능력이 정말 취약한 업체들이 선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좀 더 우리 산업법에서는 적격 수급인 의무만 있고 적격 수급인을 어떤 절차로 또 적격 수급인 조건을 어떻게 할지는 세부적으로 시행 영역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산업법을 개정을 통해서 적격 수급인 선정의 의무, 그다음에 내용, 절차까지 좀 더 명확하게 세분화하겠다는 게 정부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주체별로 책임 능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산업법에서는 일단 건설 현장에서 지금은 웬만한 건설 현장에서는 사고가 나면은 원청 책임 다 지금 따라가게 돼 있죠. 도급인의 포괄적인
원청 도급인데 포괄적인 업무가 산업법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청은 이제 충분히 산업법상 책임이 명확하게 어느 정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발주자죠. 실제 건설공사를 해서 가장 큰 이익을 향유하는 발주자가 좀 산업법에서 많이 빠져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산업법이 좀 더 개정이 돼서 발주자에 대해서도 일부 이제 발주자 책임이 들어와 있죠. 그게 대표적인 게 안전보건대장 작성 업무죠. 발주자는 기본 안전보건대장 작성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끔 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기본 안전보건대장과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참고해서 시공 과정에 안전하게 작업이 될 수 있게끔 시공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 전 과정을 발주자가 관리가 감독하게끔 지금 산업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공사를 분리 발주하는 경우 혼재 작업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보건 조정자를 선임하게 돼 있고 기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정하게 돼 있고 이렇게 한 3-4가지의 발주자의 의무가 지금도 산업법에 있지만은 더욱더 강화시켜서 아마 건설산업특별법이 통과되면은 발주자의 의무는 훨씬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적정 공사 기간의 부여, 적정 공사비의 부여 이런 게 다 포함될 것 같고 기타 더 발주자에 대한 점점 발주자에 대한 안전보건을 강화한다는 것은 이제는 시공 단계에서의 안전보건 관리는 이미 한계가 있다. 시공 단계에서는 아예 공사 들어가기 전 계획 설계 단계에서부터 공사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제조도 마찬가지죠. 제조도 공장을 설계할 때부터 안전하게 안전작업 통로나 방호장치가 다 되어 있게끔 자동 안전설비가 구축되어 있게끔 이렇게 설계가 되지 건설 현장도 계획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하게 공사하게끔 하겠다. 즉 그런데 계획 설계는 누가 주도하느냐? 발주자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계획 설계 단계 발주자 의무를 아마 많이 강화시키겠다는 게 정부해주고 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발주자가 안전관리 계획이나 이런 걸 다 수립하게 돼 있죠. 이런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설계 안전성 평가 그것도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기술진흥법에 발주자 의무로 나와 있죠. 플러스 발주자 외에 이제 설계자, 감리자까지 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에 동참할 수 있게끔 다 구체적인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부여하겠다는 게 아마 정부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건 한 번 더 세부적인 법률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대 산재 예방 주체로서의 노동자 권리 보장 이건 제가 모두에서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이고 이거는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산업법 전체를 다시 다른 맥락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해놓은 사업주의 의무와 근로자의 권리가 균등하게 이렇게 될 수 있게끔 사업안전보건법을 저는 이렇게 전면적으로 좀 개편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 중에 하나라서 근로자의 알 권리 중에서 정부가 생각한 거는 재해조사 보고서 보통 어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은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재해조사를 다 해요. 거기는 그 재해의 직접적 원인도 조사하지만 관리적, 제도적 원인, 구조적 원인, 근본 원인까지도 특히 중첩법 이후에는 근본적인 체계 구축 시스템에 대해서도 다 재해조사를 하고 하죠. 근데 이 재해조사 보고서가 공표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는. 공표가 안 됐기 때문에 동종업종에서 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재해조사 보고서 좀 보면은 뭔가 우리 또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공표가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정부가 이번에 재해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결단인 것 같고 잘한 것 같다. 물론 보고 과정에서 기업의 영업 비밀 이런 것도 이렇게 보호해줄 수 있는 안전장치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게 좀 보고되면 저희 같은 컨설팅 기관에서도 좀 더 업종별로 다양한 재해 원인을 분석하고 좀 더 근본적인 체계 시스템적으로도 우리가 분석해서 재해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거는 안전보건 공시제. 이거는 이제 좀 500인 이상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재해 현황이라든지 안전보건관리 체계 시스템에 대해서 아예 그냥 투명하게 공시하게끔 우리가 보통 회계 같은 건 다 정부 공시하게 돼 있잖아요. 일정한 기업, 일정한 상장 회사나 큰 회사는 다 공시하게 돼 있잖아요. 회계 같은 경우는 똑같이 큰 기업은 산재 현황이라든지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수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중대재해 발생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한 거죠. 그 공시해버리면은 특히 투자 받을 때 상당히 영향을 미치겠죠. 또는 정부 입찰 참여할 때도 이게 되게 아마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그 차원에서 아마 공시제를 도입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시 내용에 지금까지는 사망자 수만 포함했는데, 이제는 중상해 재해,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부상자 수도 공표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신설을 하겠다 하는 것도 정부 의지에 담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이제 위험성 평가 개선에서 중대재해 다발 업종에 대해서는 정부가 위험성 모범 표준 모델 공개하겠다, 제공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다 장단점이 있어요. 옛날에 노동부 이런 거 많이 고민하고 했는데, 표준 모델 잘못 제공해주면은 그냥 다 자기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하지도 않고 똑같이 뺏겨서 넣은 경우가 너무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표준 모델을 우리가 못해서 안 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도 있는데, 어쨌든 또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으면은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장단점을 정부가 잘 활용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위험성 평가 시 위험성 평가를 아예 안 했거나, 이건 좀 중요하죠. 모든 사업에 다 해당되니까. 위험성 평가를 실시를 안 했거나 필수 절차를 누락 시 벌칙을 적용하겠다. 지금 원래 위험성 평가라는 제도가 사업장 스스로 자기 사업장의 유해 위험률을 찾아낸 것에 대해서 위험도를 평가해서 고위험부터 중대재해나 중상해재해가 날 수 있는 고위험부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하는 게 위험성 평가거든요. 이 제도는 원래는 자율안전보건관리 체계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지금까지 처벌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중대재해 사례를 보니까 위험성 평가를 아예 안 했거나, 위험성 평가를 해도 너무 형식적이고 요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부가 아마 이제는 벌칙을 적용하겠다는, 처벌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약간 자율안전보건관리 체계하고는 좀 이렇게 결이 좀 다르지만, 정부도 답답하니까 이런 것 같아요. 벌칙을 적용하겠다는 거고, 벌칙 적용은 위험성 평가를 아예 안 했거나, 필수 절차를 유도하겠다. 이거는 위험성 평가 고시를 보면 나와 있죠. 제일 처음에 사전 평가하고, 그 다음에 그 위해 위험 요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다음 위험성을 평가해야 되겠죠. 평가하고, 그다음에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한 거에 대해서 기록하고, 근로자와 공유하고, 이 전 과정에 근로자를 참여시키고, 이런 필수 절차가 위험성 평가 고시에 나와 있는데, 이 절차를 누락했을 때는 벌칙을 적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상당히 현장에 많이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 전 과정에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키겠다. 지금 근로자가 참여되어 있는데, 위험성 평가에 근로자 대표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비밀 무기명 투표에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고, 그 근로자 대표가 위험성 평가 전 과정에 참여시키도록 하겠다. 정말 취지는 좋은데, 이 근로자 대표는 위험성 평가뿐만 아니라 안전보건 활동 전반에 대해서 우리 지금 산업법에 근로자 대표 규정이 있긴 있지만 거의 유명무실화 돼 있거든요. 노조가 있는 곳에서도 노동조합이 지금 아직까지는 안전보건 활동에 적극적으로 잘 참여 못하고 있는데, 하물며 노조가 없는 일반 사업장에서 근로자 대표가 요구권이나 여러 정부에서 요구권이나 참여 권한이 조금 미비하게 있겠는데 지금 거의 못하고 있죠. 그러면 이 근로자 대표의 참여, 근로자 대표 선임이나 참여나 이 사람들의 권한을 어떻게 보장할 건지, 특히 좀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좀 전근대적인 기업 문화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공간에서 이 실질적인 노동자 대표를 어떻게 활용해서 좀 더 합리적인 노사 관계를 이끌면서 합리적인 안전보건 대책, 즉 노사가 같이 주체가 돼서 안전보건 대책, 저는 솔직히 근로자들만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은 안전보건 관리 비용을 반으로 줄이고도 훨씬 더 저는 재예방을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중요한데, 근데 상당히 쉬운 분야가 아니다. 이건 조직 문화, 기업 문화, 우리나라의 직장 민주주의 문화와 다 결부된 문제라서 요거 한 가지만 가지고는 쉽게 적용될 것 같지는 않다. 그런 느낌을 좀 받고요. 그다음에 산재 예방 조처에서 노동자 권리 보장 중에
원하청 통합안전보건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반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 보면 100인 이상 사업장, 조금 큰 규모의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는 무슨 기구냐면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동자와 사용자와 같이 공동으로 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서 노사 동수로 구성해서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의결하는 기구예요. 심의 의결. 아주 중요한 기구죠. 근데 이게 다 100인 이상이니까 좀 영세사업장은 이 기구를 수립할 의무도 없고 또 100인 이상 사업장 중에서도 사내에 협력업체가 들어있는 사업장 많죠. 조선소, 중공업, 건설 현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업장은 이제 노사, 원하청 합동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죠. 즉 실제 원하청 이렇게 돼 있는 곳에는 실제 유해위험 작업은 원청 근로자보다는 하청 근로자들이 훨씬 더 유해위험 작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하청 근로자들의 목소리와 하청 근로자들의 사업자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해서 실질적인 재예방의 효과를 보자 하는 게 아마 정부의 의도인 것 같습니다. 취지는 저는 아주 공감하고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이미 원하청 안전보건협의체를 법적으로 반드시 운영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게 보통 건설공사 현장 120억 이상이었는데 이걸 50억 이상으로 이제 확대하겠다. 그래서 안전보건협의체를 50억 이상으로 확대하겠다. 그런 발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이야기에 나오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 근로자 대표나 노동조합에 추천하면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노동부의 어떤 산업안전감독관은 아니지만 명예직으로 이렇게 선발해서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면 노동부 장관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사업장의 어떤 안전보건 활동에 대해서 감시하는 어떤 그런 역할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것도 평가해보고 해보면은 거의 유명무실화 많이 되어 있다. 여러 가지 근로자 대표나 단체들 많이 만나보면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만 있지 실제 유명무실하고 별 권한도 없고 안전보건 활동할 시간도 부여가 안 되고 보통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대부분 노조 정도 있어야지 이게 운영되거든요. 노조의 안전보건 담당자라든지 노조 지부장이라든지 노조 부지부장 부위원장 그런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은 또 어디하고 문제가 생기냐면 타임오프 제도하고 이게 또 노조 전임 시간하고 이게 결부돼서 이 안전보건 활동 시간이 잘 보장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안전감독관이 위험성 평가라든지 안전점검이라든지 안전보건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참여하는 게 충분한 별도의 타임오프와 별도로 이게 시간이 보장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시간이 보장이 잘 안 됐는데 어쨌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및 교육훈련을 지원하겠다. 교육훈련뿐만 아니라 어떤 권리 의무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하게 좀 더 확대됐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취지인지 되게 중요한 말 했는데, 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장 특별감독 시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작업중지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아니라 또 권리위반 근로자도 법상 작업중지할 수 있는데, 시정조치 요구권, 이거는 시정조치 요구권은 보통 근로감독관 정도 돼야 할 수 있는 건데, 이 시정조치 요구권에 어느 정도 권한을 부여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시정조치 요구권이 실제 부여된다면 꽤 큰 역할을 하겠죠. 실제 법 위반이나, 그 회사의 안전보건관리 규정대로 위반돼 있다 하면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회사를 상대로 사업주한테 이거 시정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권한이죠. 그 요구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시정 요구에 있으면 사업주가 정당하면 그걸 이행해야 되는 이게 제대로 작동된다면 이거는 굳이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업무를 줄일 수 있는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근데 또 이 권한을 막대하니까 기업의 또 위축도 있겠죠. 위축. 부작용. 이런 것 때문에 이건 나중에 어느 정도 시정 요구권이 실제적으로 부여될지는 봐야 되겠지만은 도사 간에 많이 다툼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입법 과정에서. 그런 게 좀 걱정이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PR 권리, 작업중지권 확대. 이거는 지금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저는 실제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중재법 강의할 때
저는 작업중지권은 정말 중요하다고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어느 근로자 스스로가 위에 위험한 곳에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위에 위험한 게 있으면 스스로 다 피하려고 하는 본능이 다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그 회사가 조금 영세하고 안전장치나 안전방호장치가 설치 안 돼 있더라도, 이런 작업중지권을 근로자가 쉽게 행사할 수 있는 문화가 돼 있다면은, 사장님, 지금 이런 상태에 작업 못 하겠어요. 이거 우리 안전하게 해놓고 작업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화. 외국인 근로자가 현장에서, 소장님, 지금 발판이 이쪽에만 설치되어 있고, 이쪽에는 설치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발판 다 설치하고, 낙하물 방지망 다 설치되면 그때 우리 작업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외국인 근로자나, 그분들이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 감독관한테 누구한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중대재해는 저는 고치해 줄 수 있다. 다른 제도 안 고치더라도. 그만큼 작업중지권은 중요하고 실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진짜 중요한 제도인데, 이게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전근대적 문화에 의해서 협력업체 사장도 원청 일개 관리자한테 아무 말도 못하는 이런 문화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네, 이런 말이죠. 작업중지권 주도. 그래서 이거는 저는 단순히 제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런 문화, 안전하고 이런 문화를 만드는, 민주적인 문화를 만드는 데서도 정부 각계 부처에서 같이 캠페인이든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래 이게 실질적으로 발휘될 수 있고,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자가 중대재해 시에 산재 발생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 요청할 수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급박한 위험하니까 꼭 당장 무너져야지만이 작업중지할 수 있는 걸로 이해될 수 있잖아요. 이걸 좀 완화시켜서 재해 발생에 급박한 위험의 우려, 징후, 징조 이런 게 있으면 작업중지할 수 있게끔 완화시켰다. 이거죠. 그리고 작업중지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건 불이익 주면 안 되죠. 당연히 불이익 주면 안 되고, 지금 법에서 불이익 줬을 시에 강력한 형사적 처벌을 하겠다는 것도 좀 신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중지권은 실제 중요하고, 이게 오히려 어떤 현장은 실제 작업중지한 근로자한테 포상 인센티브 해주는 회사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대재해를 막았으니까. 지금 기업이 중대재해 하나 막기 위해서 지금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예방에 엄청난 비용을 공기업이나 대기업 퍼붓고 있거든요. 근데 작업중지 딱 하나 해서 진짜 사람 생명을 하나 살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얼마든지 그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제도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